남북이 개성공단을 두고 공단 가동 중단과 군사 통제구역 선포라는 초강수를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오후에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인데요. 한 소장님. 예. 북한 영변에 서울을 본뜬 군 시설을 두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 또 김정은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군량미 3년치를 비축하라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 두 가지 다 뭔가 김정은의 어떤 전쟁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영변군 구산리, 즉 영변 핵시설이 있는 주변에다가 김정은 집권 한 5년 만에 최대 군사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대충 봐도 이것이 청와대 주변을 지금 연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네. 결국 그 핵 건설자들에게 우리 타격 목표는 바로 여기다. 이런 걸 이제 인지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서울을 본떴다 그러면 지금 뭐 저희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안 소장님 보실 때는 어느 지역을 지금 얘기를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걸까요? 서울 지역에서도 이 강북의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광화문 일대,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종합청사라든가 뭐 총리, 뭐 공관이라든지 모든 장안 핵심부가 있는 걸 지금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이제 지난 그 60년대, 70년대 북한이 이 124 군부대를 훈련시킬 때도 청와대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훈련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수부대가 직접 내려와서 그때는 청와대를 소위 까겠다 그래서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졌다고 볼 때 이런 영변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결국 북한이 우리 핵 타격 목표는 바로 저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군량미 3년분을 비추하라. 사실 김정은이 들어와서 좀 자기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군량미를 조금씩 푸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량미가 워낙 보관이 오래돼서 또 썩고 그런데 이제 다시 3년분을 비축하라. 물론 북한의 식량 사정으로 볼 때 그게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김정은이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뭔가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 센터장님, 사실 이제 군량미 3년치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일 터인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생활이 그만큼 또 곤궁해지고 좀 피폐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지난 북한 정권 70년 동안 북한은 오로지 대남 적화 전략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군사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시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왕조를 중심으로 한 충성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개성공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의 눈에 과연 5만 근로자와 그 가족 20만의 삶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요. 김정은이가 2012년 권력을 물려받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3년 내에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관련된 전쟁 계획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 부대에 실전 훈련을 강조를 했고 특히 지휘관들, 원로 지휘관들을 솔선수범해서 지휘하도록 현장에 가서 지휘하고 온통 그 전쟁 분위기를 2015년을 목표로 전쟁 준비를 독려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 이것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일련의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계속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이제 개성공단, 물론 북한의 규칙 사유로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는 정말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떤 분들은 뭐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7.4 남북공동성명 이전 시대로 돌아갔다. 40여 년 전으로 돌아갔다. 4년입니까? 엄청나게 이제 뒤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결국 뭐 지금 그때 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삐라하고 특히 저렇게 하나 또 통일 실험실로 만들어놨던 또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거기에 다시 북한군이 진주하고 이런 걸 볼 때는 뭐 한 40년 뒤로
물러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만 해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어느 정도 이 남침 전쟁에 대해 의지는 있었지만 상당히 좀 신중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 행태론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 뭐 자체 내로 막 대장들을 연이어 이게 처형하고 이러는 거 보면 자기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네. 무리하게 전쟁 명령을 내린다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 통일 대전, 이제 장군님 말씀하신 그 2005년이 2015년이 지나갔지만 지금 뭐 또 3년분 군량미 비추가라는 거 보면 그런 통일 대전 꿈을 아주 허망한 꿈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어제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을 사실상 몰수, 우리 국민들을 이제 추방 조치하면서 모든 통신선을 다 끊었단 말이죠. 전화든 또 판문점, 연락망까지 다 끊었다. 이게 사실상 준전시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너무 상황을 확대 재생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북 관계는 정전 협정에 따라서 실제 법적으로는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가 거의 7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그동안 개성공단도 있었고 남북 간의 회담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북한은 4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6차례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 포격 도발, 북한의 도발 횟수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2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수없는 회담과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한반도의 안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뭐 통신선을 중단하고 판문점의 전화선을 차단한 것은 그동안도 여러 차례 했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조치한 것들은 강도적인 일들이거든요. 남측의 재산을 무슨 권한으로 몰수를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추방을 합니까? 모든 이것은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책임을 남쪽으로 전가시키면서 그들의 속내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는데 마치 지금 상황을 호도하면서 그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같이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을 북한이 최대한 이용을 해서 남남 갈등을 하고 사실 지금 개성공단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 자 김정은이가 들어와서 나아진 게 뭐냐.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인공위성 성공했다는데 나는 먹을 게 문제고 나는 삶이 어려워지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을 최대한 잠재우고 억눌리기 위한 그런 조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우리 기업 관련된 근로자들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분들의 아픔을 이 최대한 치유를 해서 그것이 국론 분열, 북한에 의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북한이 전격적으로 좀 급작스럽게 사실 폐쇄 사실을 좀 북한 남한에 지금 우리 측에 이제 통보를 했는데 불과 40분의 철수 시한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주 기업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이 다름없었습니다. 찹찹합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옷만 몇 가지 챙겼습니다. 딴 거는 그냥 옷만 챙겨왔는데 나머지들은 차도 없고. 갑자기 다듬으로 인해 갖고 회수 못한 완제품 반제품 원부자재로 인한 손실이 더 큽니다. 그게 제때 못 나오면 거래처에 대해서 위약금도 물어줘야 돼요. 참 기업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참 이만저만 아닌 것 같은데 어제는 사실 인질, 억류 우려까지는 다행히 이제 모두 인원이 빠져나왔는데 기업들의 피해 대책 어떻게 좀 저희들이 좀 보상을 하고 좀 수습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기업인은 이제 그 섬유 옷을 만들었는데 60억 원의 가량에 달하는 상품을 거기다 고스란히 놓고 나왔다. 아마 자식을 그 사지에 두고 나오는 부모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판문점 전화를 끊으면서 동시에 40분 안에 나가라. 이것은 결국 그냥
책상 서랍에 있던 뭐 무슨 지갑이나 들고 나가지 나머지는 다 그냥 빼앗겠다. 이런 어떤 좀 날강도적인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그걸 뺐으면서 그걸 또 개성시 인민위원회에 귀속시킨다. 네. 벌써 동결만 시킨 게 아니라 몰수했고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 이미 그 소속이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참 이런 것을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가 지금 정부에서 아주 그 고뇌가 많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파주 쪽에다가 새로운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또 어떤 뭐 우리가 예상하건대 북한과 남한 간의 회담이 이루어져서 뭐 황병서나 또 누가 제발 좀 회담합시다 좀 봐주세요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도 우리는 1단계에서는 개성을 다시 여는 게 아니라 기계 다 개성 파주에 갖다 놓고 당신의 근로자 5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얼마든지 내려라. 우리 월급도 더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업인도 살고 또 북한 근로자도 쟁취하고 이렇게 좀 뭔가 건설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그런 좋겠습니다. 일들이 좀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바람은 참 크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언젠가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진통이 있지만은 남북 관계가 7.4 공동성명 이후 40여 년 동안 회담과 관계가 이어져 왔고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역대 정부가 바뀌면서도 일관되게 뭔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관계 안정을 시도해왔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결국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개성공단 기업자들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24개 기업들이 상황이 각각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예. 따라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특별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그분들의 필요들을 지원해서 북한의 불순한 의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이 고통 분담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들도 정부의 불만이 많겠지만 정부를 비방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힘들지만 협력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남 갈등, 북한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앞으로 다음 달에 이제 한미 군사 훈련도 있고 또 4월 달에는 김일성 생일 또 5월 달에는 7차 노동당 당대회가 있는데 이런 여러 굵직굵직한 현안 이벤트 속에서 북한이 또 도발 예상치 못한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준전시 태세 지난 8월에 이제 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복을 시작하니까 북한이 그 준전시 태세를 내렸었는데 과연 이 기간에 지금 5월 7차 당대회까지 가는 기간에 북한이 준전시 태세를 한번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지 그러나 이제 군사훈련이 있고 이번엔 또 최대 규모로 한다니까 북한도 뭔가 준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게 과연 자체 내로 어떤 준비냐 아니면 우리를 건드려서 더 불집을 크게 만들려느냐 이런 데 이제 그 초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북한의 대남 정책은 가장 강경파 중에 강경파인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또 군부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뭐 1월 달에 이제 인민군 총참모장 이영길 대장이 처형되고 또 이제 이명수가 또 돌아왔고 이 사람은 무슨 이런 포병 이런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내부가 이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의 권력이 과연 7차 당대회를 열어서 뭔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새로운 권력을 진출시키기에 기득권의 반발은 집요하고 또 새로 등장시킬 만한 마땅한 얼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도발이나 준전시 태세나 이런 아주 강경 모드로 상쇄하려 한다면은 이것은 또 남북 관계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변수가 지금 이제 국제사회와 우리가 함께 지금 대북 제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좀 공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또 한번 북한을 이렇게 압박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어떤 도발, 어떤 게 좀 우려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도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도 인공위성 발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들은 평화적인 우주 이용의 권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한다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한미 연합 훈련이 키리졸브 네. 또 독수리 연습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이제 모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의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일련의 긴장 고조 분위기에 대비해서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아주 극대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서해든 군사분계선 일대든 어디서든 도발을 한다면 김정은에게는 정말 뼈아픈 귀책 사유가 될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젊고 경험이 부족하고 즉흥적이고 럭비공 같아서 네. 언제 어느 때 뭐라고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 김영철이나 또는 새로 총참모장이 된 리명수나 그 뭐 황병서나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도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할 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아까 계속 남남 갈등, 우리 내부의 이제 단결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NLL을 뭐 이렇게 침범한다던가 비무장지대에서 뭐 잠깐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불안을 유발시켜서 우리 남한 사회를 좀 이렇게 혼란, 갈등으로 좀 부추길 가능성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의 전면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 폐쇄를 하고 추방하고 몰수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뼈저린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기업가들을 어렵게 만들고 안보 불안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안보 피로감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특히 야권에서 지금 결정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과연 김정은의 계산, 북한의 계산대로 되느냐. 저는 어제 북한의 폐쇄 몰수 조치는 김정은이가 자기 발등을 도끼리 찍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북한 정권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줌으로써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자본 유치 이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강화시키고 공감대를 높여나가는데 김정은이가 스스로 그 조치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서 이제 한 말씀 제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김정은이 원하는 열점 지역, 즉 아주 항상 긴장되고 전쟁이 도발이 있는 열점 지역은 서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이 4군단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개성공단은 지금 2군단 지역이고 아마 지금 군사 지역으로 선포한 걸 보면 그동안 빠졌던 육사단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열점 지역을 서해안에서 다시 한 서부전선까지를 확대하면서 아까 말씀들 하신 대로 이제 거기서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자 보라 개성공단을 평화지대로 잘 유지해 왔는데 당신네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한반도가 다시 이렇게 긴장의 도가니로 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를 남남 갈등 차원에서 북한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 때 또 야당을 도와주는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김정은의 좀 예골수 무리가 작동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좀 예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어제 이제 북한이 군사 지역으로 사실 개성공단을 지정을 했단 말이죠. 폐쇄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방으로 빠졌던 군 전력들, 북한군 전력들이 다시 전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100%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북한이 저 지역에다가 그대로 개성공단을 놔두고 뭐 전력이나 무슨 가스나 물을 끌어다가 돌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 기계만 뜯어다가 개성에 놓고 돌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참 아까운 기계들이 고철이 될까 봐 걱정인데 그렇게 될 경우 저겐 당연히 빠졌던 육사단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불장난을 통해서 당신네 때문에 평화 통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압박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북한이 되려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뭔가 화력이라든가 병력을 좀 증강 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군사적 완충지대가 그만큼 좁아지고 뭐 좀 어떤 간극이 좁혀지는 그런 좀 악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 북한이 개성공단 지역에 배치됐던 부대를 후방으로 뺀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관되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남측 기업들, 남측 그 동포들을 위해서 아주 큰 시혜를 베풀었다. 은혜와 덕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늘 북한이 강조했던 것은 거기선 군사 관할 구역이라고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김영철이가 전에 정찰총국장을 하면서 거기를 활보하고 다녔죠. 우리 기업들에게 이래저래 하고 특히 삼통 합의서를 맺을 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삼통은 민간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통신 통관 그 뭡니까? 통행. 통행. 이런 삼통은 민간 차원에서 당국 간 협의할 사안이다. 북한은 이건 군사 차원이기 때문에 군사회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7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삼통합의서를 맺었거든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성공단, 다시 말하면 이 비무장지대 일부를 열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이런 남북관리구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회담에 직접 수석대표로 나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대비태세 확고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문을 열기 전보다도 2배, 3배의 강력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군이 육사단이 내려온다 원래 하더라도. 위치로 온다 하더라도 네. 우리로서는 크게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조치 중에서 이제 폐쇄 조치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단수 조치가 더 아프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김정은 정권에 더 아픈 일침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단수 조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단수됨으로써 우선 개성 시민들이 먹던 그 10만 톤의 물이라든지 이게 다 잘리니까 이 엄동설 안에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5만 4천 명이 넘는 그 숙련된 근로자들이 갈 만한 지금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그걸 어떻게 분산하느냐 지금 북한 당국은 아마 지금 아주 그 분주해 졌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 역시 북한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혹독한 우리의 보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뭐 그런 근로자들을 뭐 평양이나 무슨 뭐 개천이나 이런 후방 지역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만한 북한의 지금 국가 경제라는 건 거의 돌아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아마 이번 그 개성공단을 개성시 인민위원회에 귀속시킨다고 한 것은 기계를 뜯어다가 개성시서 한번 돌려보겠다 이런 그 방침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개성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참 그 쌀밥을 먹으면서 소국을 먹으면서 훌륭한 원자재를 가지고 생산하던 이런 원숙된 그 근로자들이 뭔가 이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 돌아선다면 그것 역시 이번 개성공단의 득이 아니겠는가. 득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사실 이제 일부 우려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개성 시민들, 개성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실상을 모르고 오히려 우리 남한 정부, 우리 남한을 또 뭐 이렇게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 5만 근로자들은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뭐 사상, 잘못된 오염된 것을 빼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혁명화,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모든 조치들은 우리 김정은 원수님,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은 남측을 위해서 정말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배반을 하고 이런 그 잘못된 행동을 남측, 특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악선전을 해서 그 불만과 비난의 화살이 김정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남측으로 가도록 최대한 유도를 할 텐데 아마 거기 있는 근로자들은 남측이 어떤 이 체제고 남측의 기업과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말은 못하지만 보고 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로 해서 행동을 통제하실지 모르지만 생각까지 완전히 바꿔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개성공단 폐쇄 사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설비란 말이죠. 북한이 지금 현재 추정되는 게 한 1조 원대의 설비, 뭐 부자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이걸 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글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거기다 놔두고는 못 쓰고 그냥 뜯어가는 건 저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남북 당국 간의 어떤 뭐 또 접촉이 이루어져서 재가동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북한도 뭔가 크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5월달에 7차 당대회가 개최되면 거기서 분명히 김정은이 지금 뭐 ICBM 장거리 로켓 핵실험 뭐 SLBM 공개한 건 이전 그 전에 그걸 다 해놓고는 이제 자신 있게 7차 당대회에서 뭔가 북한의 길을 바꾸는 즉 좀 뭔가 개혁 개방의 모션을 취하는데 그러면 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시장 경제 공부한 근로자도 5만 명이 넘고 개성공단 기계도 있고 차라리 남조선이 나가겠다면 그냥 그거 뺏어다가 자기네도 뭐 이 서부 지역에서 뭐 공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네. 꿈은 야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주의 관료주의 그 시스템이 개혁되기 전에 그걸 그렇게 쉽게 활용해서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저는 전혀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예, 북한이 너무 지금 야멀찬 꿈만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설비를 뜯어서 파는 정도지 뭐 가동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글쎄요, 그게 지금 이제 금강산의 예를 보면 북한이 이제 동결하고 몰수 조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 특히 중국이라든지 제3국의 관광회사와 뭔가 해서 해보려고 국제관계 관광구역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사실 제대로 되질 않았거든요. 벌써 8년, 9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안 되면 지난 당국간 회담 때 우리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만큼은 꼭 담보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그만큼 북한 내부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성공단은 더하죠. 이 금강산 같은 경우는 관광 시설을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는 공장이거든요. 공장이 가동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 용수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것이 가동이 되려면 각종 원부자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 그럼 그 기계를 판다? 누가 사갑니까? 중국이 사갈까요? 글쎄요. 지금 유엔에서 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미국, 한국, 일본 지금 양자 제재 강력하게 하고 있고 중국도 어느 수준, 일정 수준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설비를 중국이 사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안타깝게도 그 좋은 설비들이 그냥 묵히거나 녹슬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지금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 뼈 아픈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북한, 김정은의 행동,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지금 김정은이가 추진하는 경제 핵 병진 노선, 다시 말하면 핵무기와 미사일이 과연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냐 아니면 핵 미사일을 안고 같이 무너지는 것이냐 아니면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김정은의 판단과 선택이 지금 우리가 주목돼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같은 측면에서 그러면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북한으로 송출되거나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와서 이를테면 지금은 미국의 법안이 통과가 됐죠.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광물 자원, 특히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나 인권 탄압,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로 전용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인데 역시 중국도 중요한 피해자 중에 하나거든요. 피해자 중에 하나로서 국제사회의 흐름과 결정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한다면 지금 중국의 경제도 상당히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WTO 체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도 국제사회가 만약에 옥죄이는 그런 상황으로 도는다면 중국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중국 경제가 어렵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진핑의 고민도 굉장히 깊을 것이고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근로자가 그렇게 자유롭게 해외로 그 5만 명이라는 인원이 송출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지금 거듭 저희들이 이제 이번 시간 앞서 여러 시간에서도 이제 중국이 과연 어떤 방향, 어떤 키를 쥐고 어떻게 방향을 틀 것이냐가 좀 어떤 뭐랄까 핵심 키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 소장님 이번 볼 때 개성공단 조치가 중국에게는 어떤 압력이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일 관계에서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우리가 지금
악의 다툼하다가 지금 안보 논리가 등장하는 게 다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북중 간에도 이게 뭔가 가깝고도 먼 나라로 지금 혈맹 관계가 좀 뭐 우방 정도로 많이 격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안보 논리가 등장하면서 뭐 사드니 뭐니 등장하면서 지금 북중 간에 뭔가 좀 유대가 강화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제재에 지금 피동 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과연 7차 당대회에서 어떤 노선을 내놓느냐가 이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상품의 뭐 70%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공장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아마 머리를 어느 정도 쓴다면 그 중국의 공장을 여기다 좀 우리한테 좀 옮겨주시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효되면은 중국의 공장은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 좌충수를 두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논리에서만은 중국도 북한의 어떤 안보라는 그 전략적 완충지대 이런 가치를 쉽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제재의 아주 악영향과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정부가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정말 개성공단 폐쇄까지 딱 결정을 했는데 문 센터장님이 보실 때는 중국의 어떤 태도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북한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잡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되면서 대국 굴기, G2,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대 강대국으로서 국제 평화에 기여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걸맞는 대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위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감싸돌고 특히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제사회 제재에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아주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중국은 자기에게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코앞에 턱 밑에 닥쳐진 위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우리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카드와 국제사회에서 대국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북한을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나가야 되고 대국의 입장을 제대로 하려면 국제사회에 동참을 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되고 시진핑으로서는 고심이 많을 거예요. 특히 북한 때문에 지금 그동안 잠잠해 있던 사드 협의 명분을 제공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된 법안이 이거 가시화되고 그것이 발효가 되면 결국 제3국,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과 개인이 대부분 중국의 기업과 기관과 은행과 이런 것들 가능성.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럼 북한만 두둔하고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과 달리 중국 국민들은 상당히 깨어 있고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 북한이 전략적인 자산과 카드가 아니라 전략적인 부담이고 불안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여론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을 해서 자기들이 얻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놓고 아마 고민하고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게를 지금 아주 세심하게 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한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김정은의 불안정한 리더십 이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이죠. 중국의 말도 안 듣고 또 압박에도 통하지 않고 또 리영길 참모장도 뭐 그냥 처형을 해버리고 하는데 안 소장님 불안한 김정은의 리더십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뭐 3년간의 전쟁 미를 비축하라 이것은 뭔가 이제 극단적인 행동도 준비하겠다 이런 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뭐 그 자체 내로 뭐 미래 과학자거리도 만들고 무슨 이게 4차 핵실험도 하고 물론 뭐 수소폭탄이라고 과장했습니다만 증폭 핵분열탄 아니겠습니까? 수소폭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수소폭탄을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는 수소폭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 지금 엘리트들을 너무 많이 숙청했고 뭐 김양건만 해도 뭐 자기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 사람까지 날라갔고 거의 이제 뭐 황병서 내놓고는 거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양건이나 뭐 김용남이나 김기남이나 최태복이나 이런 8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은 결국 이번 7차 당대에서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지금 중간층에서 올라온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할 수 있는가? 지금 뭐 아닌 게 아니라 보이콧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효되면은 이 김정은의 선물 자금이 다 고갈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선물 정치로 주로 고위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이끌고 왔는데 그것마저 고갈되면 누가 김정은이 말을 듣겠냐? 차라리 저 사람이 없어져서 우리가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이제 지배적이라면은 북한 정권은 그때부터 외부의 압박도 못지않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밖에 압력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결정한 이전 개성공단에서부터 시작된 또 확성기에서 시작된 이런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아마 가져오게 되리라고 우리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난 천안함 피격 폭침 사건 등등에서 우리가 사실 5.24 조치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강한 압력 조치를 했는데도 결국은 핵도발, 미사일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번 우리 정부가 이런 강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제 5.24 조치를 했지만 개성공단은 그대로 놔뒀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연결 통로다. 또 그만큼 또 앞에 정부에서 결정하고 시도한 것이지만 개성공단이 또 순기능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을 중시하고 4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이 국제사회에 일관된, 다시 말하면 이번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해서 강력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여론을 선도하기 위한 정말 고륙지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목함질의 도발 때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무릎을 꿇고 대화를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적전분열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가 돼서 이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면 사실 공산주의자들, 특히 북한과 같은 독재 집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힘입니다. 주먹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집단들입니다. 따라서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 물론 대화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봅니다. 안 소장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남북 관계를 지킨 게임이다. 어떻게 보면 지킨 게임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장군님 말씀대로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무려 한 40배 이상의 국력과 또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기술적으로는 북한에 뭐 몇십 배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북 간의 게임은 치킨 게임이 아니라 북한이 치킨이라면 우리는 독수리다. 그래서 정당성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서 북한이 변화하든지 사라지든지 양자택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나오는 현 그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은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면을 우리는 낙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회이고 집단이다 보니까 우리 전 국민이 정말 긴장을 하고 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